건인데요. 요 판례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꼭 잊지 마시고 넘기셔가지고 131페이지 오시면 가본 판례죠.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고 임차인은 양순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번 판례도 별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갑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갑한테 돌려줘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어차피 병은 요 목적물을 뭐 하면 돼요? 반환하면 되는데 꼭 을한테 반환해야 될 필요는 없고 원래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반환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인데 자 요런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 A 건물을 병에게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병의 소유란 말이죠. 소유자는 누구죠? 병. 그러니까 병의 소유물을 갑이 뭐란 거죠? 임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저번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 계약도 뭐죠?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병의 소유라 하더라도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차임을 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병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갑에게 연체된 차임을 갑한테 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그 부당 이득도 소유자인 병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갑한테 반환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 목적물이 뭐죠?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해당 금액,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내 거니까 내놔라라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차임 달라고 을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 이후부터 부동산 완료일까지 부동산 점유 사용함으로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 소유물에 관한 임대차도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을 소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뭐죠? 임대인에게 줘야 되고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부당이득 반환도 소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뭐죠? 임대인에게 주고 또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누구한테요? 임대인 갑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라본 판례인데 라본 판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이요. 땅 주인이고 을이 건물의 소유자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고 건물을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이 건물의 소유자가 됐을 때 여기서 조심할 일은 뭐냐면 갑이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게 되면 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병이 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돼야 돼요? 임차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요 무단으로 임차권을 뭐예요?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요, 요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가 지상권이냐 임차권이냐에 따라서 병의 법적 주의가 전혀 달라져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따라서 건물을 팔더라도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양도담보라면 그때는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의 병에게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팔아먹는 거는 임대차에 뭐가 돼요? 해지 사유가 되는데,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뭘 설정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밝으시네. 적어드릴까요? 토지 임차인인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팔아먹은 경우에는 이때는 임대차 계약에 뭐가 돼요?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뭘 설정했어요? 양도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는 임대차 계약에 뭐가 아닙니까?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요,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만약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 건물을 뭐예요? 철거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는 매수하거나 경락을 받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6번 임차인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고요. 나번 토지 임차인은 임차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나번 판례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게 되고요. 다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이 임차권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의 판례고요. 라번 판례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는데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와 건물을 신축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도 뭐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반드시 사줘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라 해가지고 밑에 좀이다.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그 지상의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그 행사 요건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객관적 가치가 없더라도 사줘야 되고요. 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반드시 지상물을 매수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대지 같은 거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거 가끔 벌어지는데요. 누가 와가지고 뭐죠? 주차장 좀 하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빌려줬는데 이놈이 그 주차 관리실 한다고 건물을 져놨어요. 가건물이라도 그죠? 그거 나중에 사줘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주차장 입구에. 그 건물주의, 땅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사줘봤자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어차피 그거 때려 부셔야 된다 하더라도 뭐 해줘야 됩니까? 사줘야 된다는 의미니까 빈 땅을 빌려줄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번 판례인데 이런 판례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임차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갑의 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의 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더라도 자기 땅 위에 있는 건물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사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그래서 보시면 읽어볼게요. 무릇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권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면 을이 갑에게 뭐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객체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을은 갑에게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는 두 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될 수가 없다면 을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지 지 땅에다가 건물 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번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부속물 매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우측에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에 대해서는 뭘 청구할 수 없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건 간판 같아요. 간판. 그죠? 간판 달 때 임대인한테 동의를 얻어도 달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목적 부동산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보증금에서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편한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 임대차가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뭐죠? 계약 기간 중입니다. 아이고 기간 중이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고요.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상식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는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이때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동으로 충당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충당.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요. 지급하지 않은 연체차임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이때 임대인에게 뭐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까고 얼마를 주면 돼요? 4,700을 주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300만 원 줘야 5천만 원 돌려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는 충당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입니까? 임대인 마음이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뭐죠? 충당되기 때문에 잔액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판례죠. 그 다음에 8번 임대차의 종료에서 가번 괜히 나왔나 봐요. 그죠? 한번 읽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나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재밌어서 넣어놨는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해요. 그러면 부당이득을 뭐 해야 되겠어요?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밑에 중간에 다만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소유자 임대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뭐가 있을까 이런 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봐요. 이게 뭐가 있을까? 해외로 이민 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민 가도 다른 사람한테 새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깜빵에 있는 경우 같아요. 깜빵. 지금 집주인이 뭐죠? 깜빵 가 있어. 깜빵 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를 줄 사항도 아니고요. 지가 들어와서 살 사항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깜빵 강요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있어요. 제 추측이니까 이거는. 추측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136페이지 오시면 자 적용범위에서 가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번 외국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외국인은 주민등록 못하죠. 그잖아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뭘 해야 돼요?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뭐 하지 못해요? 주민등록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걸 먼저 봅니다. 139페이지 오시면 139페이지 오시면 카입니다. 카. 자 읽어볼게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그 출입국 관리법 이나 그 재동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에다 뚜껑을 붙여놓고요.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소 신고에 뚜껑을 붙여놓고 이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다만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 하면요? 외국인 등록을 하면 아니면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요거를 뭐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서 이 길날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136페이지 오시면 답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요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닌데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거든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면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이 사람은 뭐죠? 적법한 임차인인 겁니다. 이게 FM이에요. 누가 임대차 계약을 해요? 수탁자. 등기 명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원래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옳지만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도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결국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은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든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든 대항 요건을 갖춘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뭐 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판례들 때문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X. 그죠?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X. 수탁자든 신탁자든 아무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것이 뭐죠? 다번 판례죠. 그 다음에 라번 판례입니다. 자, 일부가 비주거용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전체가 꼭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비주거용 건물로 쓰이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거꾸로라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가 오히려 주거용이에요. 대부분이 더 큰 부분이 뭐예요? 비주거용 건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뭘 인정해 주질 않아요? 대항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주거 부분이 유일한 주거인 경우 다른 데 사는 곳이 없고 여기가 유일한 거주 공간이고 그 가족의 주거인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냐면 어렸을 때 구멍가게가 떠오르거든요. 그죠? 앞에 판매시설이 있고 뒤에 방이 있고 그죠? 방이 있고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미닫이 문이. 그리고 거기에 구멍 뚫어 가지고 뭐죠? 유리 이렇게 붙여 놓고 해 가지고 물건 짚고 가서 보면 문 열고 동계산해 줘. 그런 게 떠오르는데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뭐인 경우에는요.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
라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측에 을이 문제인데,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뭐가 더 넓죠?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 정한 주거용 업무를 인정한 사례란 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번 판례는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배우거든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죠? 임차권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 논리적으로는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 사람이 권리는 뭐죠? 전세권이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주택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뭐죠?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세권만 인정해주면 세입자가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으면 그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작용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택임차권자가 뭐까지 했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주택임차권도 있고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고요. 두 개의 권리는 전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으면 아직 임차권자로서는 배당 신청 안 한 거로 봐요. 반대로 임차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으면 전세권자로서는 아직 배당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 읽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이는 두 가지 권리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보는 이런 거가 대표적이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했는데 갑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 전차인은 아무리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법한 권리가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대항력 등에서 아까 전세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세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보증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졸리실까봐 재미로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 뛸 판이에요.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가 사업한다 그래서 뭐 한 3천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연락이 왔어요. 나 사업하다 망했다. 뭐 담보도 설정도 안 하고 뭐 차용증도 받은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때 부랴부랴 저당권 설정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했다면 이미 그 아파트에는 막 담보가 막 어떻게 빠바박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부랴부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의미 없고 그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뭐죠? 대신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소액 임차보증금이죠. 소액 임차보증이잖아요. 그러면 일정액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돼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 잘해야 돼요. 가라로 하면 안 돼. 가로로 하면 안 돼. 진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진짜 이사 가셔야 돼. 이사 가시고, 그죠? 진짜 주민등록해야 돼요. 그래야 뭐죠?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받고요. 괜히 그 가라로 했다가 깜빵 가요. 경매 방해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드린 말씀 뭐냐면 진짜라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지도 않고 짜고 가짜로 통종호의 표시를 했다면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뭐죠? 무효니까 이런 거는 보장받지 못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그거 진짜로 하셔야 된다고. 그거 가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 누가 하냐고. 에이 누가 하냐고.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임대차 계약해놓고 그냥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배당에 참여한 거 했더니 뭐예요?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 1순위, 2순위 막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한 놈이 듣더니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럼 오십시오 해가지고 따로 데려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있냐 그랬더니 소액 임차인이 가란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지역 그 건물 사진 찍은 거, 방 사진, 그 다음에 주민들 만나가지고 확인서 이사 온 거 본 적 있느냐 해가지고 다 입증해가지고 뭐죠 배척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려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합의하자고. 합의하면 그러면 나 3천만 원 안 받을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걔네들은 완전히 빠끔이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당신 내가 만약에 이거 제출하면 경매 방해죄로 구속된다고. 고속 안 당하려면 합의금 더 내래 해가지고 뭐 2배를 뜯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안 하려면 말고 가라를 했다가 뭐죠? 큰 코 다십니다. 이거. 아무튼 가번이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나번 다가구죠? 다세대가 아니라 뭐죠? 다가구. 그러면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집원만 정확하면 된다.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동호수가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인정이 되죠?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입니다. 요 다번 판례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다번 판례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죠? 임차인인 거죠. 근데 을이 갑자기 이사 오기 전에 다른 데로 지방으로 발령 나는 바람에 이사를 못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한테 전한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제가 지방으로 발령 나서 이사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 그래?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고 막 신경을 내죠. 그죠? 그래서 을이 뭐였냐면 부랴부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병가 만나서 뭘 했냐면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을의 주민등록 가지고는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전차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누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냐면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은 누가 갖춰야 돼요? 전차인이. 대항력은 누가 취득해요? 임차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병에게도 뭐가요? 대항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문 보시면 다를 기준으로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누가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요. 비로소 누가요?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권은 전차인이 갖추고 대항력은 누가 취득합니까? 임차인이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판례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우리 입주를 안 했죠. 입주를 안 했으니까 얘가 이사하고 얘가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살다가 다른데 이사 가면서 병에게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누가 대항력권을 갖추면요? 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바로 전대라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에게 뭐죠? 대항력이 생기는데 임차인이 살다가 전대라고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뭘 갖추면요? 대항력권을 갖추면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병에게 동의를 받아서 양도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임차권의 양수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을의 권리가 병으로 넘으니까.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전대인이 살다가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되고요. 또 주택 임차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원래 임차권자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뭐가 돼요?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해가지고 보증금 다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되거든요. 보증금은 아직 덜 줬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번 판례와 바번 판례는 다 아시는 판례인데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바번은 넘겨보시면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라도 다른데 이사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뭐 하게 됩니까?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죠. 4번과 아번 판례. 4번 판례인데, 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요, 이게 또 은근히 중요한데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뭐만요? 전입 신고만. 전입 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4번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적히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교재는 없지만 또 알 수 있는 거 있죠. 전출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 신고만. 임대차 계약서에 지본이 잘못돼 있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했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되므로 전출 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 인정되고요. 전입 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지번과 동호수가 잘못 적혀 있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뭐만 정확하면 됩니까? 전입 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R번 해가지고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뭐 되잖아요?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맨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보증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갑은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택 임차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1억 원은 경락인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플러스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더 붙였어요. 증액을 했어요. 이랬을 때 갑은 경매가 돼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지만 5천만 원은 경락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만이요? 1억만입니다. 요 증액된 5천만 원은 저당권보다 늦었죠. 따라서 이거 가지고 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도 없고요. 또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액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결론문 보시면 자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 다시 말하면 1억 원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죠? 버틸 수 있을 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된 5천만 원은 경락인에게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말로 하면, 자,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는 일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인사했길래 인사를 하는데 이 자식 이게 만만한 놈 같지가 않아요. 이런 놈은 보증금 돌려줄 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상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뭐죠?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상당한 기간 내에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두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요? 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임차 보증금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인 한 명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집주인한테도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옛날 집주인한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뭘 세운 거예요? 연대 보증인 한 명 세운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뭐죠? 해두는 게 낫죠. 그죠? 해두는 게. 카본 판례는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후 회수해가지고 가번 판례가 나와 있죠. 요거 하면 되겠네요. 자, 주택 임차인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보증금 한 2억 할까요? 2억 하고.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동사무소 가서 비로소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요 사례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반환받으면 되는 겁니다. 전액을.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못 믿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는 배당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배당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죠. 배당을 받으려면 소멸돼야 된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신청하게 되면 주택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고 배당 순위는 1순위가 을이고요. 2순위가 갑이 되죠. 왜요? 배당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갑이 1순위가 아니라 뭐죠? 을이 1순위고 갑이 뭐죠? 2순위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갑의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권리가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경우 소멸시키지 않냐면, 이 양반이 만약에 배당을 신청 안 했다면 어차피 이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았을 임차권이에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므로 배당을 선택했다. 2순위로도 배당을 받는 바람에 보증금에 뭐가요? 잔액이 존재하면 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또 수업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이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나머지 돈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이 주택이 또 경매에 들어갔어요. 2차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이 양반은 뭐 할 바가 없는 일에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가 누구한테 돈 받으면 돼요? 경락받은 사람은 돈 받으면 되는데, 그랬는데 또다시 배당을 신청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2차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신청할 수 없다. 뭐 받을 수 없냐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내일 모레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예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간다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겠죠.
재전입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확정일자 또 받아야 될까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들어올 때는 재전입 신고 주민등록만 다시 하면 되고요. 확정일자는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요.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았더라도 뭐가 인정이 됩니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다번 판례는 뭐냐면 요겁니다. 자, 을이 살다가 다시 할까요? 병에게 전대를 하고 이사를 가면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을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계속 뭐죠?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병은 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됐어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본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출전하는데 뭐 결국 무슨 얘기죠? 무효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반론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불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만약에 주택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라면 당연히 뭐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맨 밑에 자칫 맨 밑에 물줄입니다. 이렇게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인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긴 했지만 임대차 계약할 때는 주거용 건물인 거죠. 그죠?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바본 판례는 재밌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동생이 임대인이고요. 형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형, 나 이번에 대출 받는데 형 그 임차 보증금 때문에 돈이 적대. 그러니까 은행에서 조사 나오면 나 보증금 받을 거 없다. 라고 확인서 하나 써줘. 그래가지고 형이 뭐죠? 보증금 받을 거 없다라고 확인서 써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죠? 이 아파트가 경매된 거예요. 이때 부랴부랴 나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처음에 조사할 때는 뭐죠? 받을 보증금 없고 대항력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